유튜브 누적 조회수 3,600만 뷰를 돌파한 연세대 김주환 교수의 저서 내면 소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몸의 근육처럼 마음 근력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강해진다. 누구나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누군가의 시선에 자신감을 잃습니다. 김주환 교수님의 비유처럼 아직 마음의 근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걸까요? 마주치는 비난이 나를 흔드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한다. 상대의 말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를테면 누군가 내게 말도 안 되는 별명을 붙이면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 그 언급에 내 일부가 겹치지 않는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된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키가 작다고 놀리는 소리에 이 아이는 울거나 화를 낸다. 키가 작다는 말이 사실이라 여겨서 그런지도 모른다. 만약 놀림의 방식이 황당해서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느낀다면 아이는 아마 무표정으로 대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내 안에서 동의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못마땅해 하면 남들의 비난에 더욱 쉽게 상처받게 된다. 상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이 휘청이게 된다. 어떤 이는 말한다. 모든 상처는 결국 내 안에서 내가 찍어낸 도장이라고.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면 상처 또한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를 싫어하는 마음이 커지면 남들의 한마디조차 나를 올가매기 쉬워진다. 자신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면 자꾸 비난의 소리를 크게 해석하게 된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거나 혐오하면 멘탈이 점점 약해지는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굳어진 시선에서 벗어나려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먼저 내 몸의 신호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뇌 깊숙이에는 편도체라 불리는 부위가 있다. 편도체는 원시 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발달해온 경보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한다. 맹수가 눈앞에 나타나면 재빨리 몸에 경계 태세를 내리치는 시기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시선은 한 곳에 얼어붙듯 고정되고 이런 현상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러나 현대인의 삶에서 이런 위기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길게 이어진다. 맹수 대신 시험, 직장에서의 경쟁, 인간관계의 갈등 등이 끊임없이 닥쳐오면서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런 긴장 상태가 오래가면 우울감이나 불안장애 같은 문제들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를 떠올려보자. 시험지를 앞에 두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면 머릿속은 하얘진다. 이것은 편도체가 활발히 작동한 결과다. 마치 숲속에서 맹수를 만난 것처럼 몸이 긴급 경보를 울리는 셈이다. 실제로는 사자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두뇌 입장에서는 생존이 위협받는 수준이라 여긴다. 그러면 전전두피질 같은 이성적 판단 부위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몸의 근육이나 심장박동 쪽으로 자원이 쏠린다. 문제 해결을 위해 차분히 머리를 굴려야 하는 순간에 오히려 판단이 길어지고 만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긴장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상태가 집중력을 높여줄 거라고. 그러나 과도한 편도체 활성화는 오히려 집중력을 깨뜨린다. 연예인들이 무대 위에서 긴장된 나머지 대사를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마음, 근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듯 마음의 탄탄함과 지속성을 기른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이 마음 근력이 강해지면 우울감이나 불안을 이겨내는 힘이 커지고 몰입이나 학습 능력도 향상된다고. 편도체가 쉽게 과열되지 않도록 만드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산소 운동이다. 달리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처럼 땀을 흘리며 일정 시간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한다. 휴식기 심박수도 서서히 안정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이 치솟는 상황이 줄어든다. 이는 약물로 심박수를 억제하는 방식과 달리 부작용 없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각광받는다. 어떤 이는 말한다. 오래 걷다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줄어든다고. 그래서 산책이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습관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마음이 복잡할 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라는 조언도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 감정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걷거나 가볍게 움직여서 뇌가 지나치게
경계 모드로 들어가지 않도록 돕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있다. 움직이는 대신 차분하게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다 보면 몸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말한다. 호흡을 가다듬는 일이 편도체를 달래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현대 사회에서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그렇다면 조금씩 받아들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누구나 눈앞에 닥친 일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으니 그걸 굳이 맹수처럼 여기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내면 소통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가 미워지는 순간 그 마음을 무조건 눌러버리거나 회피하기보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까 하고 살펴보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나를 비난하는 또 다른 내가 있고 그 비난을 받는 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내 안에 여러 개의 자아가 서로 다른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셈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다. 자신 안의 소리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몸과 마음이 화해한다고. 자기 싫어하기와 자기 비판으로 가득할 때 한쪽은 불만으로 가득 차고 다른 쪽은 벌받듯 움츠러드는 상황이 온다. 이는 멘탈이 약해지는 대표적 경로라고들 한다. 만약 우울감이 극심하다면 그냥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방식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감정은 생각으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허리가 아플 때 머리로 안 아프길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전히 통증은 남는다. 감정도 마찬가지라서 몸에 드러나는 긴장부터 풀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뇌신경계 이완 훈련이라는 방법도 종종 거론된다. 이는 턱이나 어깨, 이마 근육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단계적으로 이완시키는 연습이다. 이런 신체 이완을 통해 편도체의 과도한 경계 모드를 누그러뜨린다는 것이 요점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누워서 턱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살피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어깨를 일부러 위로 올렸다가 툭 내려놓으며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방식이 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편도체가 제멋대로 활성화되는 현상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형성된다고. 이를테면 일이 잘 안 풀려도 예전처럼 화를 벌컥 내기보다 차분하게 원인을 살피며 대안을 고민하게 된다. 그런 과정이 쌓이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편도체 활성화를 과도하게 누르다 보면 꼭 필요할 때의 본능적 보호 기제가 약해지지 않겠냐는 반대 의견도 있다. 가령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순간에 너무 느긋해지면 안 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일상 속 스트레스가 마치 맹수가 쫓아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점이 문제라고 말한다. 잠깐의 긴장은 몸을 보호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긴장은 몸과 마음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자면 본래 가끔 울리는 화재 경보는 생명을 살리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그 경보가 24시간 내내 울려 퍼진다면 불이 나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위급 상황은 그 자체로 짧고도 강렬하게 지나가야 한다. 얼룩말 이야기도 흥미롭다. 얼룩말이 사자에게 쫓길 때만 맹렬하게 달아나고 평소에는 느긋하게 풀을 뜯는다는 예시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렇듯 동물들은 위협이 사라지면 쉽게 안정을 되찾는다. 사자에 대한 원망이나 한을 품고 내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사람은 지나간 일을 곱씹고 그 감정을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이러한 특성 덕분에 사고와 문화가 발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쓸데없는 괴로움을 키울 때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내면 소통과 몸의 이완, 그리고 일정한 운동 습관으로 요약된다는 의견이 많다.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달린 뒤에 숨을 고르면 뻐근한 근육 속에 쌓인 피로와 긴장이 사그라드는 느낌이 든다. 그것이 단순한 기분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 여러 연구로 제시되고 있다. 몸의 활동이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경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철학자 스토아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다.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금욕적 태도가 괜히 생긴 말이 아니라고.
욕망을 자극하는 상황이나 불안을 부르는 사건이 생길 때 몸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생각을 고요히 다스리는 힘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감정이 인간다운 면이니 이를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화나거나 두려움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억제하기만 하면 언젠가 더욱 크게 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시각에서도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억제와 해소를 동시에 조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이 깊다면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이 결코 나태함이나 자기합리화로 이어져서는 안 되지만 지나친 자기 혐오는 도리어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했다. 바위를 맨손으로 부수려 애쓰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를 필요 이상으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직장인이 업무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장 상사가 화를 내고 주변 동료들도 못마땅해 한다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전에 자기 비난부터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자신을 탓하는 목소리와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편도체가 더욱 활성화되기 쉽다. 결국 이성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위축된 태도만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면 소통은 2개 이상의 내 목소리를 잘 조율하는 연습이 된다. 한쪽에서는 날카롭게 잘못을 지적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내적 목소리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과한 편도체 폭주를 막고 실질적인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몸의 긴장을 우선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짧은 호흡 대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턱과 어깨에 힘을 빼는 연습을 몇 분만 해도 불안이나 화가 잦아드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문제의 실마리를 한 걸음씩 더듬어 가면 된다. 어떤 이는 말한다. 마음을 다루는 일은 허리 통증을 다루는 과정과 닮았다고. 허리가 아프면 물리치료나 스트레칭을 통해 통증 부위를 부드럽게 해주듯 마음 역시 물리적으로 인식되는 긴장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생각만으로 아픈 허리를 치료할 수 없듯 강렬한 감정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2가지 길이 있다. 그 말과 동일시하여 화를 키우거나 그렇지 않음을 인지해버리고 흘려보내거나 물론 완전히 흘려보내는 것은 아직 서툴 수 있다. 그래서 몸 이완, 호흡 조절, 내면 소통 같은 다양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비난이라면 처음부터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언제나 내 안에서 그 비난이 사실이라고 수용하는 마음이 커질 때 화나거나 슬픔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자존감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그 부족함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시선이 중요해진다. 반대로 누군가는 말한다. 부족함을 애써 부정하기만 하면 오히려 발전이 더디다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족한 점을 인식해야 비로소 노력의 방향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견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덧붙인다. 일상 속에서 내 감정을 과도하게 붓기 전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한 순간이 많다. 가령 게임을 하다 보면 승리욕이 발동해 편도체가 달아오를 때가 있다. 이길 것이라 여겨달리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실수가 잦아지기도 한다.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내려놓으려 애쓸수록 욕심이 사그라들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말한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승리를 강렬히 그리지만 막상 경기에 돌입하면 오직 현재 동작에만 집중한다고. 그것이야말로 편도체를 제어하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 최적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내는 비결이라 한다. 만약 경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온갖 긴장감이 쌓이면 몸은 이미 경보 태세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버린다. 그 상태로 시합에 들어가면 제 기량을 전혀 발휘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무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마감 시점이 다가오면 마음이 다급해진다. 이때 절박함이 지나쳐서 어깨와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오히려 사고가 경직되어 실수가 생긴다. 결국 효율이 떨어지니 미리 호흡을 고르고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긴장될까 하고 계속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생각으로 감정을 잠재우려 하기보다
몸을 통해 감정의 채널을 바꾸려 시도하는 것이다. 턱이나 어깨를 풀어주고 가슴 깊숙이 들이쉬고 내쉬는 간단한 방식에 익숙해지면 의외로 감정이 한결 가벼워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무작정 뛰어다니기만 해서는 공부나 업무 능력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물론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거나 전략을 고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 몸이 경직되고 마음의 경계 태세가 해제되지 않으면 결국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운동과 공부는 함께할 때 시너지가 커진다고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를테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유산소 운동으로 땀을 내면 뇌가 안정된 상태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 후에 책을 읽거나 업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다는 실감이 든다. 가끔 이런 루틴을 꾸준히 해본 사람들은 운동 후 맑은 머리로 일에 몰입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말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맞물리는 과정을 이해할수록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부드러워진다고. 남들의 비난이나 돌발 상황을 만났을 때도 처음엔 조금 놀라지만 이내 한 발 물러나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신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며 마음속 파동이 더 근원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고. 내가 어떤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비난에 맞닿은 내 과거 경험이나 내면의 상처가 함께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상처를 스스로 바라보고 돌보는 태도가 없다면 매번 외부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쉽다. 한편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말투나 표정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반대 시각도 언급할 만하다. 반복되는 비난에는 어쩌면 나 자신의 태도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만 보지 말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따돌림 문제도 비슷하게 논의된다. 한두 번의 말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욕감과 두려움을 주고받는 환경이 형성되면 모두가 편도체를 극도로 긴장시킨다. 그 결과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지는 아이들이 늘어난다. 따라서 비난과 혐오가 만연해진 교실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식혀주는 신체 훈련이나 호흡 훈련이 오히려 학습 능률을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가정에서도 종종 보는 장면이 있다. 부모가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호통치면 그 소리에 아이도 편도체가 각성된다. 아이의 마음속에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부모가 무섭게 화낼 거라는 공포가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작은 실패만 해도 예전의 무서움을 되살리며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갈등을 회피만 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적절한 불편감이나 갈등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 폭발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협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긴장을 풀고 어조를 부드럽게 조절하는 기술이 함께 쓰이면 효과적이라고 본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여러 미디어에서는 부유하거나 성취한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이를 본 사람들은 자신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절대로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에 더 큰 압박을 스스로에게 걸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편도체가 계속해서 쉴 틈 없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목표 의식 자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적절히 쉬어가고 자신을 돌보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운동이 아니라도 취미나 여가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혀 쉬지 않고 달려가기만 하면 장기적으로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간혹 말한다. 그냥 굳은 의지로 버티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허리가 무거운 짐으로 닫혀 있을 때 오기로 참기만 하면 상태가 더 악화될 뿐이다. 머릿속으로 괜찮다며 스스로를 속이기보다 먼저 짐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한다. 다시 일어설 때 오히려 더 큰 힘이 생긴다. 마음도 이와 유사하다는 견해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어쩌면 현대 사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일지도 모른다.
일시적으로 긴장이 올라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상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몸 어딘가가 틀어지거나 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편도체는 원시 시대에 맞춰 설계된 기제라. 현대의 복잡한 자극을 마치 맹수 쫓기듯 받아들이기 쉬운 구조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명상을 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땀 흘리는 운동을 선택한다. 또 누군가는 심호흡과 함께 자기 내면을 부드럽게 대화하듯 살피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 모두가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 이성적인 판단을 회복하도록 하는 길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어깨에 힘을 푸는 루틴도 좋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반복이 몸과 마음의 습관을 바꾸어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소소한 생활 습관이 누적되면서 점차 낮아지는 불안 수치를 경험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말한다. 작은 성취를 자주 느낄수록 인생의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매일 팔굽혀펴기를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힘이 붙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마음 훈련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서서히 단련해 간다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쌓일 때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나. 시험지 앞에서 지나치게 떨지 않는 나. 업무 마감이 다가와도 차근차근 진행하는 내가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의심할지 몰라도 몇 주간 실천해보면 분명 몸과 마음에 달라진 흐름을 체감할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나는 늘 이럴 테니 변화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시각도 있다. 스스로를 부정하며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감정적 소모를 줄여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심리학자들도 많다. 오히려 자기 불신이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더 크게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이 서로를 배려하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상사가 아침에 건네는 밝은 인사는 직원들의 편도체, 활성화 상태에 미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 결과적으로 조직 문화까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사람 사이의 소통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 결국 비난에 대응하는 방식은 내면을 어떻게 단련하고 조율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던진 말이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의 마음속 결핍에서 왔을 수도 있다. 이를 그냥 받아 넘길 수 있는 힘은 내 자신의 여유에서 비롯된다.